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다의 철영입니다. 네, 얼마 전 1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시장 예측보다 높게 나오면서 시장이 또 한 번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나스닥은 이틀 만에 5% 가까이 하락했고 비트코인도 8%가량 하락하며 특히나 위험 자산들이 큰 변동폭을 보였습니다. 거기에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안 그래도 문제가 되고 있는 공급망 부족과 에너지난을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커지고 있고, 이로 인해 유가와 원자재 값이 상승하며 생산자 물가의 상승을 부추길 가능성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위험은 결국 시장에서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그로 인해 상승한 물가는 오랫동안 남아서 시장을 괴롭힐 수 있습니다. 결국 현재 장기적이면서 근원적인 시장의 최대 걱정거리는 물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물가는 통계청이 발표한 대로 정말 7.5%만 오른 걸까요? 만약 그렇게 믿으신다면 아직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CPI는 절대 실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자주 가는 햄버거 가게의 햄버거가 100원 인상됐는데 물가 지수에는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햄버거 가격을 조사하는 대상을 가격을 안 올린 옆집 햄버거 가게로 옮겨버리면 되거든요. 원래 통계란 것은 얼마든지 인위적인 조작과 편집이 가능합니다. 조사 대상과 조사 시점을 조금 비트는 것만으로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하지만 조작이 불가능한 절대적인 달러의 가치 하락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있는데요. 바로 통화량입니다. 달러가 20%더 찍혀 나와도 물가는 2%밖에 오르지 않은 것으로 집계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20%나 희석되었으니 20% 가치가 하락해야 정상입니다. 그런 달러의 가치 희석 정도를 조작 없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내주는 지표가 바로 통화량 지표인데요. 이 통화량 지표를 보면 2020년 12월 19조 1290억 달러에서 2021년 12월 21조 6380억 달러로 13%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달러의 구매력이 11.5% 감소한 것을 의미하는데요. 조금 더 범위를 넓혀 양적 완화가 시작된 2020년 3월부터 보면 어떨까요? 2020년 3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1년 9개월 만에 달러의 통화량은 무려 35% 증가했습니다. 이는 구매력의 26%의 감소를 의미합니다. 단 2년도 안 되는 사이에 자산을 가지고 있지 않고 현금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구매 능력이 4분의 1 이상 사라진 겁니다. 그럼 이렇게 달러의 가치가 급속도로 빠르게 하락한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구매력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땀 흘려 열심히 모은 우리의 통화 능력을 잃지 않을 수 있을까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단순히 변동성이 적다는 이유로 현금을 들고 있는 게 가장 안 좋은 선택입니다. 큰 배가 가라앉고 있는데 구조정은 멀미난다고 그냥 안정적으로 가라앉는 큰 배에 계속 타고 있겠다는 것과 같은 선택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자산을 사야만 합니다. 자산은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나의 소중한 구매력을 지켜주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입니다. 가난한 사람일수록 자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플레이션의 가장 큰 피해자들입니다. 베네수엘라, 짐바브웨, 볼리비아, 이렇게 자국 화폐의 가치가 엄청난 속도로 하락하는 나라의 국민들은 화폐 가치를 지키기 위해 냉장고나 세탁기 같은 생활 필수 가전제품을 산다고 합니다.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만큼 생활 필수 가전제품의 가격은 오르기 때문이죠. 물론 그것도 그 나라에선 어느 정도 구매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나 가능한 사치일 겁니다. 그럼 이들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그들은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을 구매할 수 없는 환경에 있기 때문에 생활에 꼭 필요한 물건들을 사서 그걸로 구매력의 상실을 보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마도 자유롭게 자산을 구매할 수 있는 상황에 계신 분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자산을 사야 합니다. 심지어 남들이 그저 불안하다고 무섭다고 싼 가격에 좋은 자산들을 던지다시피 하는 이런 시기야말로 자산을 모으기 위한 최적의 시기입니다. 급격히 하락하는 현금 가치를 가장 잘 흡수하는 대표적인 자산이 주식, 부동산, 그리고 암호화폐입니다. 이 자산들은 현금이 시중에 과도하게 풀릴 때 그 유동성을 급격하게 빨아당기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몸에 당분이 들어오면 인슐린이 분비돼서 불필요한 당을 글리코겐으로 전환해
근육과 지방에 저장하듯이 자산은 시중에 도는 불필요한 통화를 흡수해서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2012년부터 2021년까지 CPI가 24%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짜 화폐 가치의 하락이 아니라고 했죠. 같은 기간 동안 통화량은 9조 6천억 달러에서 21조 6천억 달러로 125%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자산 가치의 상승은 통화량의 증가 속도조차 뛰어넘습니다. 같은 기간 S&P 500은 무려 240% 상승했습니다. CPI는 통화량의 증가보다 100%나 적게 올랐고 자산 가치는 반대로 통화량의 증가보다 100% 넘게 올랐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고물가 시대일수록 자산을 사야 한다는 뜻입니다. 금리가 오른다고 당장 물가가 내리지는 않습니다. 연준이 원하는 장기적인 인플레이션 2%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긴축의 시기가 2년은 필요할 것입니다. 어찌저찌 2%의 인플레이션을 맞췄다 하더라도 그제서야 적정 물가 상승률에 도달한 것이지 결코 저물가 시대가 된 것은 아닙니다. 미국과 유럽의 금리는 지속적으로 하락해왔고 겨우 수십 년 만에 달러와 유로화는 이미 금리를 더 내릴 수 없는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이번에 금리를 올린다고 해도 결국 다시 금리를 내려야 하는 시기는 올 것입니다. 그때는 또 어떻게 할 건가요? 더 이상 내릴 금리가 없기 때문에 그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더 많은 통화를 살포하는 일 뿐입니다. 약물에 중독되면 같은 만족을 얻기 위해 점점 더 많은 약물을 필요로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악순환입니다. 그리고 그 악순환의 흐름은 앞으로도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가끔은 더 빨라지고 가끔은 더 느려지고의 차이만이 있을 뿐 시간이 갈수록 통화량의 증가는 가속화되어 갈 것입니다. 피땀 흘려 얻은 내 소중한 구매력을 지키기 위해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다시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